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해 주실 쟁쟁한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소 화요일에 출연을 해주시던 네. 뭐 박영식 앵커라든지 신인규 변호사, 오윤혜 씨 등등이 다른 방송이 뭐 1박 2일 동안 촬영하는 게 있대요. 그럼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A급들 다 빠지고 이제 우리 모은 거네. 그 양지열 변호사 여기는 괜찮은데 그런 데끼 레벨이 아니에요. 원로기 때문에. 원로야. 원로는 원로. 이게 희한하게 하시네 말씀을. 예. 시사방송계의 원로. 한 말씀을 이렇게 언더말하게 하세요. 아무튼 저 abnormal. 급한 대로 이제 네.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내용을 나눌 거고, 방송 시작 전에 속보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면, 먼저 제일 관심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공수처에 입건됐다라는 얘기. 뭐 며칠 전부터 관련해서 뭐 내용들이 좀 나오던데요. 오늘 공수처가 아예 브리핑을 했습니다. 입건이 돼 있고, 어떤 혐의인지는 뭐 고발 자체가 여러 건이 동시 접수가 돼가지고 뭐 배당이라든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배당이 뭐 수사 4부에 됐냐 어디에 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어떤 거는 1부에 돼 있고 어떤 건 3부에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피의자 신분이 맞냐? 이걸 또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입건을 했으면 피의자.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예. 거죠.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 됐다. 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하나 쓴 게 있어요. 지난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국회에서 나가자. 그 국회 안에 있었잖아요. 한동훈 예? 대표가 나가자.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나가자 그렇죠. 그랬다는 아예 거예요. 국회에서 나가자. 아예 국회에서 예. 나가버리자. 8명 말했어요. 예,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당시 원내대표 관련해서 특검에서 공소장이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가담의 원인, 동기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서 써놓은 것이, 지난 2018 지방선거에 추경호 의원에게 그 지방선거 출마자가 뭐 20억 원을 줬다, 명태균 게이트 얘기 나올 때 네. 초창기에 나왔던 그 20억 네네. 설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공수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담의 동기로 오. 특검에서는 보고 공소장에 썼다라는 내용이 중앙일보 단독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백현웅 경정으로 유명한 마약 밀수 사건 관련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게 수사 내용인데, 뭐 거기에 이제 당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게 동부지검에서 나온 지금 브리핑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속보로 쭈르륵 나온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예, 뭐 여기에 관련돼서 후속 보도나 추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정도 떠들어 놓으면 이승준 기자가 검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알려줘요. 개인 비서예요. 예, 여기로 보내요. 여기로 보내요?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쓱 게이트 키핑을 하죠. 이건 재미없으니까 빼자, 뭐 이런 식의.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화요일은 오전에 보통 국무회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이나 불법 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에 그 종교 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관련해서 재단 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을 시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될 텐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발언을 왜 했을까라는 것도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통일교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뭐 청탁했던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또 종교 재단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 뭔가 이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 내지는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감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일들, 특히 일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희한한 게 헌법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돼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종교 분들을 안 건드려요. 예. 그게 당연한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언론사도 비슷한데 건드리면 복잡하고 피곤해진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는데 종교는 공공연하게 정치 영역에 넘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종교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는 재단 법인이고요. 법인이라고 하는 건 그 재단 법인이 만들면서 관청이 허가를 받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와 어긋난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해산시키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인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잡한 어떤 뭐 정말 뭐 수사를 해야 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행정부에 큰 재량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되게 신기한 상황이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교 케이스는 그 일본에서 그렇죠. 한번 해산 실제 그 검찰로부터 검찰 해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게 아마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통일교가 자신들의 자산을 뭐 우리나라로 옮기려는 과정 속에 정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윤영호라는 개인 그 개인의 뭐 일탈 이런 것들로 무슨 청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종교 자체가 아예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든지 뭐 다양한 뭐 범죄 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처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신천지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이재명 지사죠. 그때 지사 시절에 신천지를 이제 되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뭐 경기도 내에 있는 신천지 시설 다 폐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보면 지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종교 시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 본인이 막 직접 현장에 가갖고 막 지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계곡 그 평상철거 네. 뭐 이런 것도 보면 좀 약간 남다른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기인해서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뭐 통일교 사건이나 이거 당장의 정치적 현안의 유불리보다는 실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저기 이게 두 번째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하고 이번에 법제처장한테 또 말한 거는 조금 움직여라 뭐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제 통일교 뭐 그리고 정광훈 그 목사 그쪽 계열 그리고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어느 특정을 딱 그렇습니다. 찍었다기보다는. 예. 자 지금 이런 내용이 국무회의에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난 4일부터 동남아 그러니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어제 했어요. 뭐 여러 내용들이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안 관련된 그 질문들도 함께 갔던 기자들이 했던 것 같은데 세운 제4구역 재개발 문제라든지 한강버스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자가 질문하니까 앞서 저희끼리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매우 언노멀한 반응이다. 공격적인 자세는 여당답지 않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하는데 매우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정체불명의 영어를 써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한강버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서울시나 이제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판할 때 보면 그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퉁치기 참 좋잖아. 스캔말로 뭐 자세하게 따지고 들고 하면 네. 자세하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갔었을 때는 유리할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한강버스 멈췄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예. 시민들이 밤중에 막 그 구조선에 옮겨 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예. 제대로 운행 못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언노멀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도구더라고요. 예, 예? 찾아보니까 언노멀 이런 단어도 아. 있나 싶어. 앱노멀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도구로 들어. 원래는 독일어 이제 원래 독일어 독일어. 어원인 게 영어로 간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거 고유명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약간 삐딱한 그런 어떤 독특한 이런 용어에 쓰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아, 이유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님 영어를 굳이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고 세운상가 재개발 부자는 이건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유네스코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따지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따지면 불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쩌면 실제로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럼 아마 정도예요. 본인이 아마 이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뉴욕, 런던, 파리 등의 도시가 넘볼수와 그 도시들이 넘볼 수 있는 경쟁력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데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과가 이제 수치로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서울 시민들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이건 뭐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출마자의 말 같이 들리긴 하는데 수치로 나타났다고 하는 게 어떤 성과인지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캐대언 관객 수 이런 거 아닌가? 저렇게 발랄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홍대 거리에 관광객들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행정으로 했던 것과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본인이 잘해서 서울시에 그러면 캐대언이 생긴 건가? 아니죠. 오세훈 시장 화법에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도시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뭐 굵직한 것도 예전 때부터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반포에 지은 그거라든지 지금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뭐 뉴욕에 가면 뭐가 있다, 일본에 도쿄에 가면 뭐가 있다, 런던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한강버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마치 템즈강이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계속 서울이라는 도시를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이런 도시와 견줘서 하는데 그게 거기하고 서울하고 안 맞아. 네, 와닿는가. 네. 그리고 진짜 서울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 도시들에 대해서 별로 동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예전에 그런 도시들을 동경하던 시절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잘 모르는 것인지 해외 출장만 가면 뭘 하나를 따라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주최로 마라톤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통제하겠다.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카프리. 쿠알라룸푸르를 갔더니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 일정 시간 도심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7시부터 사람들을 9시. 뛰어다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요새 러닝이 또 열풍이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일요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 뛰어다니게 한다면 많이들 뛰어나올 겁니다. 나는 시청 앞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 시청 광장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 일부러? 저는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뭐 수기 과정을 거치고 어떤 평가들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 끝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시장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무슨 툭툭 무슨 기업 총수가 뭐 프랑크푸르트 구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내가 쿠알라룸푸르 와보니까 여기 좋네 주말에 뛰는 게 서울도 이거 하자. 자 그냥 제가 서울 시정을 잘 모르는 제가 그냥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교통량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마라톤 대회 한다고 통제한다고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럼 이거 일상적으로 했을 때 어떤 공론장의 반응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여러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책이 하려면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이 정책의 효과나 목표는 뭐다 이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목표나 효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 등등등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강버스나 이런 거랑 겹쳐서 보면 시장 굉장히 즉흥적인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이해가 거죠. 안 되는 게 지금 각 신문사하고 언론사들이 요즘 마라톤 붐이 불잖아요. 네.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 건 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그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요. 굉장히 서울시에다가 하는데 서울시 허가를 안 해줘요. 지금 이제 그게 돼 있는 게 아마 동아 마라톤인가 서울시에서 이제 그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 그렇죠.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 최근에 한 유튜버가 한강버스와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해요. 해볼만한데? 이겼어요. 유튜브가 이겼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심지어 페이스 조절하면서 한강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한강버스의 속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시장이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어떤 조롱의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 스스로는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